만약 미국이 지금 대중국 반도체 규제 공격을 심하게 하는데 여기에 대항해서 중국이 히토리로 맞받아치면 세계 경제는 또 한 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관련해서 중국의 4대 금관리 정책의 어떤 속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금값은 지난 14년 동안에 달러나 유로화가 10배 이상 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금값만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온스당 2,000불이 넘어서긴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2009년도에도 2,000불을 육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유동성이 즉 달러나 유로화가 10배 이상 발행되면 금값도 거기에 비례해서 오르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금값이 왜 이렇게 못 올랐을까요? 금값이 못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가 금 선물 시장에 개입해서 금값을 억누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손들이 금 시장에서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는 금색이 들어와서 금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요인도 한몫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금값이 굉장히 낮게 형성됐는데 이런 걸 틈타서 오히려 중국은 금을 싼 값에 대량으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인 중국이 세계 최대의 금을 수입을 하면서 금의 관리 정책을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했는데 우선 자국 내에서 나는 금 생산은 전량 인민은행 산하의 금 거래를 통해서만 팔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내 금의 흐름을 인민은행이 관리 감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상하이 금 선물 시장의 가격을 미국 선물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중국 내 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중국은 금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중국은 최대한 세계의 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엔 히토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모두 자원 보유 대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히토류 매장국으로 히토류가 총 17종이 있는데 이 17종의 히토류를 모두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히토류 매장량을 살펴보면 중국이 전 세계의 38%, 다음 베트남이 한 19%, 브라질이 18.1%, 러시아가 10.4%, 인도가 6.0%. 즉 브릭스 국가가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72.5%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별 히토류 생산 비중을 보면 생산에 있어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1985년까지 세계 최대 히토류 생산국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토류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환경 문제로 인해 미국은 미국 내 생산을 거의 중단하고 해외 수입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 틈타서 중국이 히토류의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중국이 세계 히토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자 2010년, 14년 경에는 히토류 공급 제한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일본하고 열도 문제가 발생하자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당시 히토류 가격을 10배를 올려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깜짝 놀란 서구 세력은 뒤늦게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경에 국내 생산을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꾸준히 생산량을 늘려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다음에 생산 비중이 15.5% 정도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가 1950년대 이후로 히토류 생산을 주도했던 건 여기 하늘색으로 보이는 미국이었었는데 이게 197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토류 생산은 거의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을 했었는데 2010년도 들어와서 중국이 수출 물량을 규제하는 통에 이제는 서구 세력도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에 당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생산 비중을 이제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중국은 세계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미국이 한 15% 생산함으로써 이제 뒤쫓아가는 형국입니다. 이 그래프를 이제 좀 풀어보면 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냐면 히토류라는 건 사실 흙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 매장량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흙 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히토류가 많이 포함된 흙이 있는 그러한 지역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채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을 이제 찾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 채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히토류는 이 재련 과정, 정제 과정이 중요합니다. 즉, 보통 히토류 흙을 정제하면은 한 2,000톤은 정제를 해야 그 중에 히토류 1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흙을 물로 씻어내면서 화학물질로 이렇게 재련을 해야 극소수의 히토류를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히토류를 갖고 있는 산 전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움푹 파인 거대한 맨홀이 되면서 환경에 심각한 폐해를 줍니다. 그리고 이 정제 과정에서 독한 화학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물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또 독성 폐수로 변해서 이게 지하로 흘러 들어가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이러한 심각한 환경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 과정에서 엄청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에서는 정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토류 생산은 1948년까지만 해도 인도와 브라질이 담당하고 있었고 1950년대에는 남아공이 이 정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1960년대 이후 이 가공 기술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마운틴 패스라는 세계 최대의 히토류 광산이 있었는데 이 광산이 1957년부터 이제 채굴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국내 정제를 멈추고 수입으로 전환하게 되고, 즉 생산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은 경제개발이 이 환경오염에 앞서서 우선시돼야 됐기 때문에 등소평 같은 경우는 1986년에 히토류 생산 장기 전략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등소평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 히토류가 있다라고 해서 히토류를 산업 발전의 중심에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등소평이 히토류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본 이유는 그가 젊은 시절 프랑스 유학을 하면서 철강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히토류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역대 중국 지도자들이 대부분 지질학을 전공했다거나 이런 히토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면서 중국의 히토류 산업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990년대에 미국의 그 연구 자석을 개발한 공장을 인수해서 아예 중국 공장으로 만들어서 연구 자석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이 세계 최고의 생산량과 전제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독점화하게 되자 중국은 히토류를 전략 자원화의 수준을 넘어서 이거를 이제 전략 무기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히토류의 수출 쿼터제를 도입합니다. 즉 물량을 조절하면서 단가를 높이고 국내 생산량을 비축하고, 게다가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체 소비량이 50% 이상에 달하게 됨으로써 중국 자체가 히토류를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일본과 센카쿠 열도 분쟁이 생기자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수출 쿼터마저 삭감함으로써 히토류를 완전히 자원 무기화시켰습니다. 이 통해 히토류 가격이 이때 10배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히토류가 없으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산업이 낭패를 볼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은 일단 중국한테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스툴코트제 삭감으로 인해서 2011년도에 히토류 가격이 급등하고 이를 본 미국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012년도에 채굴을 재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제를 미국 내에서 하는 건 아니고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캐낸 히토류를 말레이시아에 보내서 말레이시아에서 위탁 생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2014년에 WTO가 중국 정부의 수출 쿼터는 이게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경고를 하게 되고 중국은 그래서 수출 쿼터를 생산 쿼터로 대체를 했고 이 생산 쿼터는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전략을 바꿔서 오히려 국내 히토류는 개발하지 않고 비축하는 정책으로 나오고 해외 히토류를 개발해서 수입을 해서 생산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중국이 금을 보유하면서 해외에 있는 금을 세계 최대로 수입을 하고 그 물량을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전략하고 사실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즉 히토류의 매장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도 중국은 자체 내 히토류를 가능한 개발을 적게 하고 대부분 해외 히토류를 개발을 해서 그걸 들여와서 쓰는 전략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관리 정책을 보면 난립하던 생산업체를 6개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이건 중국 정부가 한마디로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히토류 산업에 관리하는 규칙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규제를 함으로써 자국의 자본으로 히토류를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수출 통제, 그다음에 국가전략 비축관리 체계, 히토류 정보 추적 시스템, 규제 법제화 등 금관리를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히토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히토류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용도별 쓰임새를 보면 히토류 원료를 가지고 독특한 성격의 금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구자석입니다. 히토류 영구자석은 철로 만든 자석에 비해서 자석의 강도가 한 10배 정도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피를 10분의 1로 줄여도 원래 철로 만든 자석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휴대폰이나 전자제품들의 그 경량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구자석의 거의 90%는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구자석은 전기차, 태양광, 풍력발전, 산업용 모터, 로봇, 그러니까 최첨단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활용되는 소재입니다. 게다가 촉매제 같은 경우는 원유정제나 자동차 등에 쓰이는 거고 지금 여기 용도별 수에서 예를 들어서 형광물질을 만들 적에도 히토류가 들어가서 우리가 보는 TV나 모니터 일체 등이 히토류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한 기판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이런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용도는 이 표로 대신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중히토류라고 해서 무거울 중자로 쓰는 히토류가 있는데 이 중히토류 공급은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이 중히토류를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세계가 아주 공경을 치르게 됩니다. 만약 미국이 지금 대중국 반도체 규제 공격을 심하게 하는데 여기에 대항해서 중국이 히토류로 맞받아치면 세계 경제는 또 한 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 히토류 금속의 국가별 수입 비중을 보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본에서 7% 정도를 수입하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반도체 대중국 수출 봉쇄에 참여하게 돼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서 히토류로 보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처지에 놓일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중국은 연일 한국에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코드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게 4개국 안보회담의 약칭인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 핵심 동맹국들을 일본, 호주, 인도, 미국 이렇게 해서 네 나라가 맡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쿼드인데 이 쿼드에 한국의 참여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쿼드에 참여하게 돼서 중국이 한국의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 우리가 과연 이를 견뎌낼 수 있을지 이걸 심각하게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이 지금 히토류 자립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무에서 15% 정도의 비중을 늘렸듯이 우리도 히토류 자립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의 기존에 처해 있는 환경이 이 히토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다음에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브릭스 기초 통화가 가져올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브릭스 기초 통화가 본격화되면은 이는 탈달러화가 가속화될 것을 의미하고 탈달러화가 가속화된다는 의미는 다시 이야기해서 미국 국제시장이 굉장히 위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화는 미국의 국채가 발행돼야 달러가 발행되기 때문에 탈달러화는 국제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고 국제시장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채권시장의 즉 회사채 시장의 위축을 의미하고 이렇게 되면 현금 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채권시장이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면 주식시장 역시 마이너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그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미 금과 비트코인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브릭스 기초통화가 금과 히토류를 기반으로 하는 화폐로 가기 때문에 히토류를 비롯한 희귀금속들의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하는 돌발 변수나 변화도 크게 여러 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브릭스 통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 1위로 올라섰으나 히토류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는 많은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중국이 환경오염이 큰 히토류를 기반으로 코인을 발행하려고 한다면 세계적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글쎄, 하여튼 문제는 환경오염이 오더라도 히토류는 개발되고 생산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방법을 찾는다면 환경오염을 덜 시키고 혹은 환경오염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거를 복구시킬 수 있는 계획이나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고 오히려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토류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거를 화폐의 담보로 쓰는 것에 대한 비난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중국 정부한테 이제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겠죠. 교수님, 히토류는 칼라TV나 전기차 생산에도 쓰이는데요.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국내 전기차 시장이나 가전제품 시장에 타격이 생기진 않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타격이 생기죠. 아주 결정적인 타격이 됩니다. 만약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 금지하면 우리로서는 전기차는 물론이고 풍력 발전이나 LCD 디스플레이 개발이나 하여튼 자동차, 전자산업 할 거 없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당분간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전까지는 중국하고 히토류 문제 가지고 부딪혀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